산업적으로나 다른 어떤 정치 경제적으로 엮여 있는 게 거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33년 독재를 한 루카셴코 그리고 16년 독재를 하고 있는 김정은. 그 독재라는 것이 묘한 어떤 공통 분모를 만들었는지 두 사람이 친구가 됐는데 그래서 환영식이 이렇게 성대했던 겁니까? 어머, 역시나 아이들은 동원이. 김일성 광장. 와. 백마. 아이고야, 백마도 등장했네. 대접 잘해줬네요. 그러게요. 푸틴 갔을 때 약간 이런 구도. 벨라루스 공화국 대통령 동지 선인민군 명예회장들은 당신을 영접하기 위하여 승연했습니다. 지금 예포 발사하고 최고의 대우를 해줍니다. 약간 생뚱맞긴 하죠. 벨라루스 대통령과 소련군. 뭐지? 교육을 협력약 교육이 있나요? 농업은 뭘 협력할지. 아, 원래 대사관이 없었나 보네요. 야, 근데 솔직히 벨라루스 얘기는 좀 제가 뉴스 우크라이나 때부터 들었는데 어디 박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저도 우크라이나 때문에 처음 이제 이름을 처음 들은 거거든요. 그때 벨라루스는 어떤 나라예요? 그러니까 단연코 솔직히 지금 그 유럽사와 세계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요 벨라루스 역사와 벨라루스의 현재를 아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벨라루스 같은 경우에는 면적은 뭐 한반도 정도 되고 이제 인구는 900만 명 정도 되는데 900만 명? 위치를 보시면요 여기 벨라루스가 러시아와 서유럽 사이에 딱 끼어 있어요. 가운데. 그러니까 완충지대, 완충지대. 그래? 그래서 우리 한반도 정도 면적이에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른바 서유럽으로 가기 위해서도 벨라루스를 거쳐야 되고 네. 서유럽 국가들이 러시아 쪽으로 진출하려고 하더라도 벨라루스를 거쳐가야 돼요. 그 완충지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이거든요. 예. 나토 회원국인데 벨라루스가 막아주고 있어요. 만약에 벨라루스가 없죠. 그러면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가 바로 러시아와 맨살을 맞붙이게 돼요. 벨라루스가 서방과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약간 입술 같은 관계네요. 순망치 않. 순망치 아니죠?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폴란드 사이에 있는 그 벨라루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완충지대,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완충지대. 중요한 거. 그리고 루카센코가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라고 하거든요. 예. 친러 국가. 예. 지금도 우리와는 좋은 관계가 있을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런 벨라루스 대통령이 갑자기 북한에 왔어요. 북한에 왔다. 예, 이거는 김정은하고 친해지겠다라는 신호잖아요. 김정은 입장에서 하메네이 제거됐죠.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체포됐죠. 전 세계 독재자가 몇 명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은 벨라루스 독재자의 존재에 대해서 까마득히 잊고 있었어요. 전 세계에 찾아보니까 한 명 더 있었네. 그것도 나랑 친한 형님이랑 또 친해. 부하로 데리고 있는 애야. 같은 급에서 딱 어울리기 좋죠. 그죠?
그래서 이 둘이 언제 만났냐 그럼 도대체 알고 봤더니 작년 9월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전승절이 열렸잖아요. 네. 그때 김정은 시진핑한테 굉장히 높은 자리에 초대받아서 막 기고만장했잖아요. 김정은의 대각선 옆에서 이렇게 부럽게 쳐다보던 친구 한 명 있었어요. 슬그머니 저분. 지금 우리가 세계 뉴스에서는 김정은부터 왼쪽으로만 좀 관심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푸틴 쪽으로 관심이 있지. 이쪽으로 못 봤네. 이 대각선 뒤쪽은 관심 없거든요. 누군 줄 알아? 누군 줄 알아요? 알고 봤더니 그 누구가 벨라루스의 이 루카셴코 대통령이었는데 이때 김정은이 루카셴코를 북한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너 우리 동네 한번 와. 그래서 이번 3월 25일부터 26일 1박 2일 일정으로 방북을 하게 된 건데 재밌는 건 루카셴코가 몇 년간 독재를 했는지 제가 찾아봤는데 무려 33년째 독재 집권을 이어오고 있는 독재자입니다. 만만치. 그러니까 사람이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자꾸 잘 찾은 거죠. 몇 살 때부터 한 거야? 김일성 사망 직후였던 1994년 7월 20일부터 임기를 시작해서 아직까지 이 독재자직을 유지 중입니다. 33년. 루카셴코가 북한을 방북한 건 놀랍게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독재자도 직업입니까? 독재자직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야, 대단하네요. 사실은 그전에는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들하고 친했잖아요. 소련, 뭐 중국,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 동구권이 붕괴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동구권 붕괴한 다음에 자기 친구로 삼을 만한 사람이 거의 없어. 이게 점점 찾아보니까 진짜 자기하고 가장 가깝고 동지로 관계를 가지고 있던 나라들이 차례차례로 쓰러지고 지금 뭐 쿠바는 지금 뭐 태풍 앞에 등잔불 같은 등잔도 꺼져 있어. 네, 그리고 뭐 이란은 지금 한참 두들겨 맞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까 지금 벨라루스밖에 없거든요. 근데 북한하고 너무 닮은 점이 많고 또 가장 큰 닮은 점은 푸틴 대통령을 형님처럼 다 모시고 있는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데려다가 내가 하면 뭔가 유럽의 거점 국가를 하나 더 만들 수 있겠다. 네. 이게 지금 북한과 갑자기 벨라루스 친해지니까 네. 왜 그런지 너무 궁금해요. 그거 누가 다리 놔줬겠습니까? 제가 놔줬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네, 푸틴밖에 없습니다. 교수님이 놔줬으면 너무 웃기겠다. 러시아죠. 제가 놔주면 안 되죠. 네? 푸틴이 북한하고 벨라루스 다리를 놔줬어요.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도 많이 도와줬지만 벨라루스도 상당히 많이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푸틴하고 너무나 고마운 나라입니다. 공자 같은 나라예요, 벨라루스가.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북한이 많이 힘들 것 같아. 내가 돌봐주는 애들이니까 이번에 만나서 좀 잘 좀 해봐라. 네. 그래서 다리를 놔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푸틴이 다리를 놔주지 않았더라면 만날 수 없는 사이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앞서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러시아가 손을 뻗어서 연결시켜주지 않았으면 이게 친해지기 쉽지 않은 게 거리상으로 일단 멀고요. 그럼 두 나라가 뭐 산업적으로나 다른 어떤 정치 경제적으로 엮여 있는 게 거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33년 독재를 한 루카셴코 그리고 16년 독재를 하고 있는 김정은. 그 독재라는 것이 묘한 어떤 공통 분모를 만들었는지 두 사람이 친구가 됐는데 그래서 환영식이 이렇게 성대했던 겁니까? 정말 성대했습니다. 사실 벨라루스와 북한이 지금까지 직접적인 교류가 없었던 건 서로 기대하는 바가 없어서입니다. 벨라루스 입장에서도 김정은이랑 친해져서 바랄 게 없고 뭐야? 김정은도 벨라루스한테 보니까 니네 나라나 우리나라나 거기서 거긴데 뭐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그 규모나 양국이 도와줄 게 없어. 그렇죠. 이런 나라도 드물어, 그죠? 예. 그래서 교류를 안 했던 건데 웬만하면 다 기대가 있기 마련인데. 뭐라도 하나 씨앗이라도 하나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 그렇죠. 막 슈퍼 배추, 슈퍼 옥수수 이런 거 줬잖아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양쪽 국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김정은이 직접 나와서 이 루카셴코 대통령을 맞이하는데 굉장히 성의를 다했습니다. 엄청나게 신경을 썼어요. 일단 김일성 광장 통으로 빌렸죠. 홍대관. 통대관 했죠. 물론 김일성 광장 늘 통대관 하지만 그래도 김정은 직접 나왔잖아요. 나와서 기다렸잖아요. 레드카펫 깔았잖아요. 그리고 아까 백마 사열까지 보셨죠. 굉장히 성의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21발의 예포가 터지며 두 나라의 국가가 연주됐고 특히 이제 루카셴코한테도 김정은이 사열을 받게 해줬는데 인민군 명예위병대의 사열을 루카셴코가 딱 받은 거예요. 벨라루스의 왕국 대통령 문제 대한민국 영예인들은 공세를 영접하기 위하여 공연을 했습니다. 벨라루스
이건 굉장한 성의를 그냥 국가 수반이 아니라 우리나라에게 매우 중요한 친구국이다, 우방국이다라는 성의를 김정은이 표한 거고 특히나 제가 이제 주목받은 것은 루카셴코가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 그때도 김정은이 직접 나왔어요. 트랙 앞에까지 있더니까. 트랙 앞에까지 나왔어요. 예. 약간 뜬금없다. 이제 두 나라가 별로 주고받을 게 없어요. 그냥 트랙터 정도나 농기계 정도나 아니면 비료 정도 주고받을 거고 뭐 솔직히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 아마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푸친 대통령을 중심에 두고 서방에는 이전에는 쿠바가 있었지만 이제는 벨라루스가 있고 동방에는 조선이 있고 네. 셋이서 잘해보자. 그리고 아마 이런 메시지도 있을 거예요. 내가 당신을 정말 최대의 성의를 가지고 맞이해준다. 그러니까 벨라루스 대통령은 정말 감동의 감동인데 이 장면을 보는 푸친 대통령은 또 얼마나 감동스럽겠어요. 아, 우리 아우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잘 노네. 그러니까 이 푸친 대통령이 보내는 메시지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우리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벨라루스는 좀 낯설어서 백러시아 그러면은 이제 쏙 들어오실 거예요. 옛날에 구소련 때부터 백러시아로 여기를 이제 불렀으니까 벨라루스라는 이름 자체가 백러시아라는 의미니까요. 하얀 러시아 그런 의미인데 이제 북한을 좀 연구하고 관찰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번에 정말 이 보물 창고였어요. 왜냐하면 이 극진하게 아마 루카셴코를 좀 예우하려다 보니까 벨라루스 언론에 대한 통제를 전혀 안 한 것 같아요. 북한이. 그러니까 보통 중국이나 러시아도 가면은 북한 쪽에서 상당 부분 이런 통제를 하거든요. 네. 김정은의 어떤 말이라든가 이런 게 직접 워딩이 막 노출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통제 안 되고. 근데 이번에 그냥 리얼하게 다 나왔어요.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김정은이 있다가 이제 루카셴코를 맞아가지고 환영을 하고 루카셴코가 탄 차가 이제 떠나거든요. 막 김정은이가 인사를 하면 너무 반가워서 차를 따라가면서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김정은이가 이제 차 떠나니까 그럼 내 차는 어디 있나 봤더니 자기 차는 저쪽 끄트머리에서 이제 돌아오려고 막 준비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아닌가 하고 누구를 봐야 되겠습니까? 현송월이. 나의 의전장 현송월은 어디 있나 했더니 현송월은 다른 간부랑 또 딴 얘기하고 있어요. 아이고. 그리고 근데 본인은 지금 너무 많이 걸어갔어요. 큰일 났다. 루카셴코를 따라서. 애매하다. 그러니까 간부들한테 인사하면서 자기가 그 길로 그냥 가더라고요. 그리고 애기들이 아까 우리 환영하는 영상 봤지만 정말 영혼 없이 환영 이러는 게 다 나오는 게 너무 지쳐가지고 애기. 연습을 또 하루 종일 하고 네, 있어요. 그런 영상들이 다 나타나고 뭐 정말 이게 북한 체제가 이런 데서 이렇게 허술한 모습을 보이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그게 이제 보면은 벨라루스 쪽 그 매체라든가 거기 수행해 온 기자들을 전혀 통제를 못한 거. 그러니까 잘 예우해줘라. 네. 트러블 일으키지 말고 이런 게 있었던 거. 미리 사전 예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환영을 해줬잖아요. 그때 이제 루카셴코 이 대통령은 엄청나게 만족한 좀 얼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머나먼 그 북한 땅까지 와서 정말 그 열렬한 환영을 받았으니까 본인으로서는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또 그 환영식이 끝난 다음에 김정은과 루카셴코가 다 같이 이제 소련군 열사들이 그 묘비가 있는 그런 해방탑을 이제 방문을 해서 거기서 혼화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김일성과 김정일이가 지금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그런 kumsan 태양궁전에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kumsan 태양궁전에 방문하는 거는 사실 조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놓고 봐도 외국 국가 수반이 kumsan 태양궁전에 방문한다. 이거는 조금 좀 외교적으로 부담감이 있는 그런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성하고 김정일이하고도 루카셴코 대통령이 아무런 접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kumsan 태양궁전을 방문을 했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김정은으로부터 무엇인가 받아낼 것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국가 수반들이 와서 금산 태양궁전 시신 참배하는 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가서 원래 개의장이든 총리든 높은 사람들 가면 거기 가서 그냥 잠깐 정중하게 그냥 인사 목례하고 그냥 빨리 빠져나오거든. 근데 루카셴코 대통령 그 유튜브랑 북한 기록 영화를 보면 관심이 많아. 그러니까 뭘 자꾸 물어봐. 그러니까 나는 그 그림을 보면서 이거 너무 멋있는 나라다.
나도 한번 이런 나라 만들고 싶다. 내가 한번 죽고 아들이 정권을 잡으면 나도 저렇게 시신을 만들어 놓고 궁전을 만들어 놓고 나를 참배하게 하면 이거 얼마나 좋을까. 모델하우스. 그러니까 이전에 네. 루마니아의 차우셰스크 대통령이라고 있었잖아요. 차우셰스크 대통령이 평양에 한번 왔다 가면 루마니아가 바뀌어. 뭐 인민대학습당 보면 인민궁전을 질러 그러고. 그리고 환영하는 모습 보면 루마니아 사람들 환영대회를 이렇게 시켜놓고. 그러니까 루마니아 사람들이 우리 대통령은 조선만 갔다 오면 이상해진다고. 배울 게 있구나. 너무 배울 게 많은 거지. 그러니까 이번에 저 물건을 못 받아도 자기 통치를 만년대계로 이어가기 위해서 배운 게 정말 많은 거예요. 야. 사실 독재자 중에서 가장 말로가 안 좋은 지역이 바로 중동 지역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최근에 이란 폭사예요. 알리 하메네이. 맞아요. 폭사잖아요. 맞아요. 리비아 2011년 아랍의 봄 중동에서 막 반정부식이 났을 때 반군한테 잡혀서 도망치다가 무아마르 가다피 도망가다가 잡혀서 반군한테 잡혀서 이렇게 머리에 끄당겨 돼서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미군한테 잡혀가지고 교수형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 다 전부 다 지도자들이 독재자들이 다 그냥 객사, 교수형, 독사, 처참해요. 그러니까 루카셴코가 이거 북한에 가서 보니까 완전히 다른 그림이잖아요. 잘 살고 있고. 네, 잘 살고 있고 그다음에 궁에다가 그냥 시신을 갖다가 방부 처리까지 해가지고 야 이거 보지도 못한 이거 앞으로 나도 이렇게 좀 해볼까? 영생을 누리는구나. 나도 이렇게 궁을 만들어서 자식도 잘 살고. 내 아들한테 물려주고 나는 이런 궁에다가 나를 모셔놓으면 얼마나 좋겠까. 근데 벨라루스는 저희는 사실 정보가 많이 없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역사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많은 분야에서 협력을 하는 나라입니다. 특히 또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정책을 많이 또 따라하는 국가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러시아에 있을 때 TV를 봤는데 벨라루스 국가는 지금 러시아에 병합하려고 연방으로 들어가겠다면서 두 나라 대통령들 사이 그 문제를 이야기하던 거를 TV로 본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러다 나니까 지금 벨라루스 사람들은 좀 못 살아요. 경제가 이자처럼 못 살다 나니까 벨라루스 국민들이 러시아로 많이 넘어와서 장사를 하고 일을 하는 사람이 돈을 벌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네요. 그러다 나니까 제가 러시아에 있을 때 또 벨라루스 택시 기사를 한번 타봤어요. 벨라루스 운전기사가 오는 택시를 타봤는데 왜 러시아에 와서 돈 벌을 하냐 물어보니까 벨라루스는 못 살아서 러시아에 와야지 돈을 벌 수 있다 하면서 러시아에 와서 열심히 일을 하더만요. 러시아란 나라에 벨라루스가 붙어 살지 않으면 힘들어요. 벨라루스 사람들도 러시아어를 할 수 있어요? 잘해요. 벨라루스어가 있는데 대부분 다 러시아어를 써요. 러시아어를 하도 많이 쓰니까 그걸 공용어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두 독재자가 만났는데 단순히 그냥 환영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 루카셴코가 이 평양에 대사관을 두고 싶다라는 말을 했다고요. 8월 1일까지 이제 평양에 벨라루스의 대사관을 열 것이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대사관이 열리면은 영사관이 열립니다. 영사관의 주 업무는 비자 발급이거든요. 그 말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벨라루스가 북한 노동자들을 수입을 하겠다라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딱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일단 북한 젊은이들이 많이 가가지고 몸으로 때우는 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회에 북한으로부터 우리도 한번 인적 교류라는 명목으로 노동자 한번 수입을 해볼까? 라고 하면서 그 조치로 대사관을 열었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렇죠. 어떤 기지가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벨라루스 그 자체는 작은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구 1,000만 명도 안 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에 다 대사관을 개설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벨라루스 입장에서 놓고 보게 되면 가장 먼 데 있는 동방에 그것도 가장 가난한 나라인 북한에 이제 대사관을 개설한다. 이거는 엄청 의미가 큰 거죠. 그러니까 벨라루스가 북한을 중시한다는 거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 발전을 추구한다는 이런 이미지가 이제 강하거든요. 대사관 개설이. 그리고 또 이번에 두 나라 국가 지도자들이 만나서 무슨 협정도 체결하고 성명도 발표하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대사관 개설한다 하게 되면 실제적인 관계 발전의 길에 들어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북한에 대사관이 있는 나라는 한 20여 개밖에 안 돼요. 세네갈이다.
그러면 중국 주재 세네갈 대사가 평양을 겸임을 하거든. 대체로 다 그래요. 왜냐면 평양 들어가봤자 뭐 활동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게 하고 받아먹을 것도 없으니까 이제 중국 주재 각국 대사가 겸임을 하거든. 예. 근데 그거를 떼서 평양에다 설치하겠다는 거는 내가 너네들하고 정말 관계를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킬 거야. 그런 의지 표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쉽게 볼 일만은 아닙니다. 뭔가 있지 않고서야 그렇게 돈을 쓸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외교적 수사라는 게 단지 뭐 그냥 기분학적으로 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대상을 개설한다는 건 뭔가 물밑에서 무엇인가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고 또 두 나라의 어떤 관계가 이제 뭔가 좀 미래를 향해서 뭔가 지향하는 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런데요. 사실 이번 김정은과 루카셴코의 만남에서 가장 화제를 모은 장면은 따로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정상이 진행한 선물 교환이 있었는데요. 상상도 못할 선물이 등장을 했습니다. 저도 이만갑을 통해 참 여러 가지 어떤 의전에 대한 그 행사들을 많이 봤습니다만 정상급 행사에서 이런 선물을 교환한다? 그 정체가 무엇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골뱅이? 카메라 뒤로 가서 넘어졌어야 돼요. 저게 그래가지고 저기서 이건 의미 있네요. 얼굴을 새겨놨기 때문에 이건 의미 있어요. Это передайте вашей дочери. 이건 따님께 전달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표정 완전 좋다. 벨라루스 제 소총입니다. 뭐야? 와. 자, 벨라루스 제 소총입니다. Все правильно. 다 정확히 하셨습니다. Оружие владеет Ким Чен Ын. 무기를 잘 다루신다는 쌀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На всякий случай, если враги появятся. 적들이 침공이 오면 이용하십시오. 저기는 왜? На всякий случай, если враги появятся. 혹시 적들이 침범해 오면 이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야, 대박이다.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벨라루스의 특산물이라고 하면서 허리띠를 하나 선물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 아니 보드카까진 그래 이해할 수 있는데 웬 허리띠 선물이냐. 근데 그냥 허리띠가 아니라 저게 이제 금실과 은실과 비단을 이용해서 정교하게 이 장인들이 만든 어떤 직물 예술 작품 수준의 허리띠라고 한답니다. 이게 벨라루스 18세기 귀족들에게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일종의 어떤 굉장한 공예품이다라는 의미로 허리띠를 선물했더라고요. 이건 굉장히 성의를 보인 거. 그리고 재밌는 건 김정은이 뭐 이렇게 그냥 무심결 봤어요. 허리띠, 뭐 보드카 만지작만지작 대다가 어디서 한번 좋아했냐면 따님에게 주는 선물이랍니다. Это передайте вашей дочери. 이건 따님께 전달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통역관이 얘기하니까 그 브로치 김주혜에게 주는 브로치를 보고 김정은 표정이 확 펴졌어요. 만발이. 야, 이거 우리 딸한테 주면 진짜 좋아하겠다. 딸 선물을 준비해. 딸 선물을 챙겼다. 라는 건 이 루카셴코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뭘 줬을 때 김정은이 좋아한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누구에게 줬을까인데 하필 딸. 그리고 뭐 기사나 원고에는 안 나오지만 사실은 사모님 주라고 꽃 장식을 선물했어요. 이거는 당신 부인께 드리는 것입니다. 군무로 만들어 놓은 Это nаш Василек. 그거는 이제 김정은이 그냥 이렇게 보더라고요. 와이프 선물은 뭐 그냥 나빴다. 딸 선물에는 이렇게 안고 웃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죠.
그런데 총이라. 여기서 말하는 VSK 소총은 간단치 않은 소총입니다. 이게 벨라루스에서 생산되는 소총이긴 해요. 그런데 러시아 총입니다. 아, 그래? 예, 원래 러시아의 이 VSK 소총을 벨라루스에 의탁해서 벨라루스가 부품을 받아서 다시 이제 조립해서 러시아로 보내는 식이었거든요. 근데 최근부터 러시아가 완전한 신임을 벨라루스한테 주었어요. 네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니네 생산해. 그래서 100% 벨라루스에서 자체 제작한 러시아제 VSK 현대화된 소총이에요. 이걸 루카셴코가 들고 와서 김정은에게 줬다는 거예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야, 이거 러시아에서 현대화한 소총인데 신상품인데 이걸 들고 왔어? 아니 근데 원래 이렇게 좀 이 국가 정상끼리 만나는 자리에서 이 총도 주고받고 하나요? 선물로? 총 주는 경우가 없죠. 상징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장식된 총을 주거나 이러는 경우는 있지만 전통 문양의 총을 대개 그 국가의 정체성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잘 생산되는 무슨 산업 관련한 거 이런 거. 작년에 10월에 우리 한미 정상회담 때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천마총 금관 모양 이런 것들 아니면 뭐 훈장을 준다든가 이런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저 금 열쇠, 황금 열쇠를 줬잖아요. 이게 언제든지 당신이 백악관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열쇠입니다. 이래서 좀 호의를 이제 오픈된 마인드를 보여주는 거고 한중 정상회담 때도 보면 뭐 중국산 핸드폰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이런 거 잘 만든다 이런 건데 이 선물 교환식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영상이 나오는 거 보면 볼품이 없었어요. 장황하게 선물이 뭐가 많은데 김정은이가 표정이 점점점 어두워져요. 뭐 통역이 뭐라면 이건 벨라루스에서 생산된 짬이랍니다. 짬이랍니다. 잼 가져오고 그래요. 그리고 버터 가져오고 낙농 이런 쪽 좀 하니까. Это варенье, 이것은 짬입니다. мед. 그다음에 꿀도 있어요. 이것도 아직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잡수셔야 합니다. 뭐 이런 것까지 하는데 이게 정상회담에서 선물 주면서 유효기간 짧으니까 오늘 중으로 이 빵 드세요. 정상회담을 별로 안 해보신 분 같아요. 그러네. 네, 사실은 이 의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벌써 세련된 부분들이 별로 없는 거로 봤어요. 루카셴코가 제가 보니까 양쪽이 별로 주고받을 게 별로 잘 뭐 없어. 애매해. 근데 총은 커요. 의미가. 이거는 서로가 좋아하는 것들이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벨라루스가 김정은과의 만남에 굉장히 큰 공을 들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벨라루스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이한테 지금 총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외국의 종상들이 서로 선물을 주고 받을 때에는 매교적으로, 그러니까 이 선물에 대한 것을 다 일일이 쏘가지고 사진까지 찍어서 해당 나라에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물로 준비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해당 나라 국가 수반의 취미 그리고 그 나라의 무슨 문화, 종교, 역사, 풍습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된단 말이죠. 전례가 되지 않게. 예, 아까처럼 뭐 벨라루스에서 나오는 보드카다고 하면서 이걸 아랍 나라 대통령한테 주게 되면 이건 완전 신뢰거든요. 해당 나라 대통령의 취미까지 다 알아야 되는데 그쵸. 이거를 이제 총을 만약에 이제 그 선물을 하겠다 하게 되면 아마 김정은에 대한 그런 개인 자료를 다 연구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뭐 스위스 유학을 했다든 등,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에서 포병학과를 나왔다는 등, 그리고 또 군사 분야에 매우 특화되어 있는 그런 지도자라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요해를 해가지고 아마 총을 선택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총하면 중동이에요. 왜 중동인가? 중동에서 결혼식 하면 맞아. 다 아시잖아요. 머리 위에다 총 쏘잖아요. 결혼식 할 때 총 쏘잖아요. 중동에서는 결혼식 끝나면 기쁘다고 총 쏩니다.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나고 총 맞아 죽는 애들도 있어요. 진짜로요? 잘못 쏴가지고. 그러겠지. 아이고. 아니 근데 궁금한 게 혹시 중동에서는 뭐 이런 어떤 선물을 좀 주고받나요? 중동에서는 두바이 초콜릿? 제일 유명하지 않습니까? 진짜요? 두바이 초콜릿, 부정크 이런 것도 하고, 대추야자 많이 합니다. 대추야제. 대추야자가 우리 두바이 공항 가시면 대추야자 상품 많이 있잖아요. 상품 여러 개 있는데 아주 고가의 비싼 사우디에서 생산되는 유명한 아주 최고가의 대추야자 상품 선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중동의 왕들이 정상들이 만났을 때 선물로 총을 주고 받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사우디에서 뭐 후세인 국왕 만나면 총을 선물로 줬다든지 그런 게 있어요, 실제로. 맞네요. 뭐 금총 비슷한 뭐 그런 것도 있고. 김정은과 김주애
어떻게 보면 영화 제목일 수도 있는데 부녀 총잡이라고 해가지고 총을 되게 좋아해요. 지난 2월에 썼죠. 가죽 코트를 입은 김조애가 이제 신형 저격총을 쏘는 장면이 또 연출됐습니다. 그때 나왔죠. 소음기까지 달려있어요. 소음기까지 달려있어요. 좋지 않아요? 아주 좋네. 뭐 이 장면은 보시는 것 같이 이제 김정은이나 뭐 다른 사람을 배제한 채로 혼자 총 쏘는 장면이 연출이 됐잖아요. 네네네. 이게 벌써 익숙한 티가 나죠. 네, 여러 번 많이 써봤어요. 써봤어요. 여러 번 써봤어요. 격발될 때 표정을 보면 아는데. 그리고 또 이제 2주 뒤에는 또 김정은과 김주애가 군수 공장에 등장을 합니다. 검은 가죽 잠바와 이제 드레스 코드를 맞춰 입은 다음에 나란히 권총 사격하는 장면, 부녀 총잡이. 이걸 딱 봤을 때, 야, 이 부녀는 정말로 딸내미, 미성년에서 딸내미까지 총을 쏠 정도로 총에 진심인가 보다. 총을 선물하자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연습도 많이 한 것 같고. 잘 쏠 것 같아요. 이게 좀 상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총을 딱 선물했다라는 게 이게 혹시 지금은 외교 관계를 얘기하지만 그렇죠. 나중에 이제 군사 동맹까지 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첩보라면서 SNS에 올린 길이 있거든요. 벨라루스가 제2의 전선을 열려고 한다. 그러면은 좀 저는 딱 그때 섬뜩한 게 뭐냐. 애매하다. 그렇다면은 또 그치. 혹시 북한군이 또 그쪽 가가지고 거기서 그러네요. 또 하나 왜 그걸로. 벨라루스가 뭐 참전할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도 벨라루스는 가만히 있고 러시아군은 통과하게 해줬잖아요. 그것처럼 혹시 지금 북한군이 지금 벨라루스는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관계가 만들어진다면은 합법적으로 벨라루스까지도 갈 수가 있고 그러면 거기서 모종의 또 작전을 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두 국가가 친해진다? 근데 이게 공통 분모가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만갑에서 오늘 아주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른바 벨라루스 루카셴코와 북한 김정은의 평행 이론 몇 가지를 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평행 이론, 1인 독재 중이라는 겁니다. 특히나 엄청난 장기 독재 집권 중입니다. 김정은은 벌써 올해로 16년째예요. 그럼 어마어마한 장기 집권 독재라는 첫 번째 평행 이론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벨라루스가 과연 이 군사적으로는 어떨까 좀 궁금해서 군사동맹 또 우려되고 해서 좀 찾아봤는데 다행히 벨라루스의 군 병력이라는 게 정말 미비한 이 그지 없습니다. 정규군이 있긴 한데 뭐 한 4만 5천밖에 안 되고 전쟁을 경험해 보지도 않았고 공군과 해군도 없습니다. 독자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니라서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한데 문제는 진중호 교수님 언급하셨듯이 유사시에 러시아군에 편입이 돼요. 4~5만 명이 순식간에 우르르 몰려가서 편입이 되고 북한이 이번에 파병했던 것처럼 우르르 다른 국가의 군대에 이제 보충병으로 가서 붙을 수 있다. 이건 좀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해군은 왜 없어요? 바다가 없습니다. 해군 군사 훈련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루카셴코는 어떻게 이렇게 장기 집권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벨라루스에 제대로 된 정당이 없어요. 제대로 된 정당이 없고 그리고 사실은 그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벨라루스하고 러시아하고 거의 끼리 문짝 비슷해요. 그래서 벨라루스의 까게베가 그대로 있거든. 러시아에서는 까게베가 KGB가 FSB로 바꿨잖아요. 이름. 너무 KGB가 이름이 악명을 떨쳤습니다. 근데 벨라루스는 아직도 까게베가 있어요. 까게베가 있고 러시아의 특수 경찰이라는 게 있어요. 특공대 경찰. 그게 오몬이라 그러는데 러시아로. 벨라루스에도 오몬이라는 특수 비밀 경찰이 있어요. 그래서 시위 일어났을 때 오몬이라는 특수 경찰이 그 시위를 민주화 시위를 진압을 해요. 그러니까 거의 러시아의 그 전에 소비에트 체제가 그대로 존재를 하고 있다고 보면 그대로네. 사실 뭐 루카셴코가 그 선거로 집권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뭐 처음에는 나름대로 성과도 많이 냈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당선이 될 수 있었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집권 10년 했습니다. 2004년이에요. 헌법에 있었던 연임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3선 이상 못한다. 그걸 폐지를 해버린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그냥 계속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길이 이제 생긴 거고 그래서 작년에 7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부정선거. 국민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부정선거예요. 엄청난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그랬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7연임에 성공했고 앞으로도 아마 계속 성공할 겁니다. 사실 그 벨라루스 가면요 지금도 가이드들이 그런 말을 해요. 대통령 이야기하지 말고 정치 체제 이야기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 하면 우리 답변 안 한다. 그러니까 99.93%나 정치 체제나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 하지 말라는 나라나 거의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 6년 동안 살면서 뭐 총선을 2번 겪고 무슨 대통령 선거 뭐 해가지고 선거를 많이 해봤는데 여기 우리 보게 되면 무슨 뭐 당들이 쫙 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후보자들 쫙 써 있고 여기서 또 누구를 또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북한에는 선택의 여지라는 게 없습니다. 딱 이름이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그저 선거구에서 표 주게 되면 그걸 가지고 선거장에 들어가서 비밀 투표한다는 그 함의 요는 끝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99.99%가 나오는 거예요. 선거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선자가 무슨 선자입니까? 고를 선자잖아요. 고를 게 없어. 하나밖에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기는 한국은 대한민국은 선거구 자체가 민주주의니까 참가해도 되고 안 참가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안 가도 내 마음이지 예. 사실은. 근데 북한은 안 참가하면 정치적으로 정치범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싫어도 참가해서 투표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이게 바로 독재자들 국가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탈북을 했거나 뭐 이랬던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동네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행방불명자로 취급이 되는 겁니다. 이때 행불자가 되는구나. 그래서 탈북했다가도 선거 때 되면 나가요. 그래서 투표하고 그리고 다시 나오고. 탈북해요. 중국에서 일할 때는. 네. 그래야 북한에서 행방불명자로 이제 처리가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 벨라루스란 이 나라도 이제 부정선거의 끝판왕입니다. 루카셴코가 이제 94년도에 처음으로 최초의 국민투표로 대통령이 선거에 당선이 돼요. 그래요. 그러면서 바로 부정투표 시작합니다. 뭐냐? 일단 의회 무력화에 들어가 버려요. 국민투표합시다. 다 불러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투표의 내용을 다 얘기한 다음에 이거 뭐 찬반 뭐 알아서 하십시오 이거지 않습니까? 일단 다 오라고. 투표한 다음에 설명을 해요. 당신이 투표한 것이 이것이다. 아니 그런 투표가 있어요? 그게 96년도 이 벨라루스 국민투표였어요. 도장 찍은 다음에 투표 찍은 다음에 네가 한 투표가 이거다. 라고 할 정도로. 사인했더니 이혼 소리야. 아 그래요? 아이고야. 그때부터 이제 부정선거 쫙쫙쫙쫙쫙 연결이 되는데 세상에. 당연히 이제 야권 지도자들과 난리가 났겠죠. 일단 실종 그리고 의문사 막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벨라루스의 2020년에 6연임 도전 대선이었는데 이게 정말로 부정선거의 끝판왕이었어요. 이때는 정말로 벨라루스 국민들도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규모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거든요.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최소 5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위 한 달 만에 체포된 사람만 무려 7,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뭐 그 이후에는 광범위한 학대, 고문이 보고가 돼가지고 논란이 되기도 했다고 하죠. 루카셴코의 만행이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좀 황당한 일도 있었거든요. 해외에 머물고 있었던 반정부 활동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공중 납치극까지. 공중 납치극. 네, 이분이 2021년에 벨라루스의 야권운동가 라만 프라타세비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젊은 사람이 사람이네. 그리스에서 리투아니아로 향하는 여객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벨라루스의 영공을 통과하거든요.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갑자기 비행기에 그 테러범이 폭탄을 설치해놨다. 그래서 전투기까지 띄워가지고 강제로 비행기를 갖다가 민항기를. 벨라루스의 민스크에다가 착륙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체포가 돼요. 결국은 감옥까지 가거든요. 한마디로 자기의 정치적 반대자를 잡아넣기 위해서 국제적인 항공기 납치 테러까지 벌인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의 항공기를 그렇죠. 전투기를 동원해서 착륙시켜버린 거잖아요. 아일랜드 민항기였어요. 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아예 벨라루스 영공을 통과하지 않고 우회해가지고 이거 항공 자체가 평행이론이다. 바뀌었습니다. 평행이론이다. 지금 북한 영공을 통과하는 비행기 없거든요. 네, 우리도 지금 블라디보스톡이나 몽고 가려면 돌아서 가야 되는데 이거 평행이론이네. 진짜 그러네요. 이게 중동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중동은 도대체 중동은 어떤 나라에 있는 왜 겁니까? 그런 걸 자꾸 놀라시는지 제가 다 놀랍니다. 지금. 왜 놀라시는 거죠? 놀랄 이유가 없는데. 이런 일에 견줄 만한 얘기가 있다고요? 아 있죠.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이란. 뭔데요? 이란 1월 달에 반정부 시위 심하게 했었죠. 그때 이란이 벌써 야권 인사들 전부 가택 연금시켰어요. 역모에 가담할 수도 있다. 이래가지고 하산 루하니 대통령 개혁파 사람들 싹 다 가택 연금시켰어요. 시리아도 그랬잖아요. 2011년 반정부 시위 났을 때 시리아는 더 심했어요. 뭐 가택 연금 수준이 아니라 고문을 해서 사람들을 시리아 국민들을 많이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문 기술자가 나왔죠. 그 사람이 모든 자료를 미국으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다 공개가 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여기서는 뭐 놀랄 일이지만 중동에서는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평행이론 이 겹치는 게 계속 나옵니다. 자,
두 번째 평행 이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매우 흥미로워요. 김정은과 벨라루스 루카셴코의 평행 이론. 두 번째는 둘 다 세습 독재를 꿈꾼다는 것. 김정은에게 누가 있습니까? 김주애가 있죠. 루카셴코에게도 아들이 있습니다. 거긴 또 아들이에요. 예, 아들이 이 셋이에요. 그런데 이 루카셴코가 데리고 다니는 후계자는 이 셋 중에 몇째일까요? 첫째. 김종민 씨. 첫째 장작. 첫째 아닙니다. 그렇지. 차나? 둘째도 아닙니다. 셋째? 셋째 아들을 됩니다. 이름이 이제 니콜라인데 루카셴코의 총애를 가장 많이 받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국제 무대에 이 루카셴코가 이 아들을 데리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니콜라이도 사실은 이제 좀 있으면 홍기가 찰 거고 김정은의 딸 김주애도 몇 년 있으면 홍기가 찰 거니 이게 무슨 중세 시대에 무슨 정략 결혼이에요. 둘이 결혼할 수도 있다. 사돈 맺나요? 우스갯소리로 나온다. 일단 그 니콜라이가 베이징에 처음 짜잔 데뷔한 것이 이제 2008년도 벨라루스 독립기념일 그때 행사였는데 꼬마죠, 꼬마요. 저 때가 단 4살 때였거든요. 일단 군복을 입혀가지고 군사 퍼레이드를 아빠와 함께 봤습니다. 그냥 이뻐서 막내 아들을 아빠가 이리 와 우쭈쭈 데려다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서방과 이제 그 세계 지도자들에게 내 다음에는 얘다 상견례를 시켜준 케이스가 많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만난 사람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교황 인사하십시오. 내 아들입니다. 다 소개를 시켜줬다고 하죠. 또 대표적인 것이 이제 2015년에 중국 전승절 70주년을 맞아서 이제 루카셴코가 또 중국을 방문했거든요. 이때 니콜라이와 함께 천안문에 같이 등장을 해가지고 같이 행진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나의 다음은 얘다라는 걸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솔직히. 자, 이 후계자들이 아들들을 계속 물려주려는 거. 이것도 중동의 전통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게 없어요. 거기는 왕족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 왕들은 당연하죠. 왕들은 뭐 그냥 자연스럽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왕들은. 왕 말고도 독재자들이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했다가 사고를 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야? 예를 들면 이집트의 호스니 무바라크. 무바라크. 무바라크 아들이 가말 무바라크를 후계자로 했다가 국민들이 엄청나게 반대했잖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무바라크는 정권이 무너졌어요. 사담 후세인 아들들도 유명했잖아요. 진짜? 네, 사담 후세인 아들들도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었어요. 그다음에 리비아의 가다피 아들들도 유명했어요. 요직에 있었어요. 예, 요직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동에는 놀랍지 않습니다. 포기하는 거 독재자들이 아들 대통령으로 시리아도 생각해보니까. 이 21세기에도 왜 세습을 주장하거나 세습을 하려고 할까를 보면 결국 이제 독재의 끝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세습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극복해 보려고 하는 것들인데 그래서 놀라운 게 이 루카셴코가 이번 방북 때 아들 니콜라이를 데려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좀 뭔가 좀 의미심장한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갔어요? 예, 그 평양에 데리고 갔는데 금수란 궁전에 갔을 때 니콜라이 데리고 들어갔어요. 시신 참배할 때 데려갔는데 이제 루카셴코가 이제 절을 하라 그러니까 저기 약간 어색하게 서 있다가 이제 약간 목례를 하는데 약간 이상하게 목례를 해 이런 식으로. 안 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거 10살짜리도 저렇게 잘하고 저렇게 잘 키우고 있는데 나는 22살에 난 아들 데리고 다니는데 저 아들은 왜 이렇게 삐죽해가지고 이런 생각을 안 하겠어요? 그림을 보면서. 그러니까 아마 루카셴코가 이번에 평양 가서 배운 게 아마 여기 가슴에 새긴 게 명심한 게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네. 저렇게 내가 꼭 해야 되겠고 아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왕정 국가 빼고 지금 세습을 하려고 시도하는 국가는 거의 벨라루스와 북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엔 너희다라고 2세대 지도자들끼리 이제 상견례를 시켜주기 위해서 데려갔을 수도 있어요. 뭐 서방에서 뭐라고 하든 간에 이제 I don't care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잘 살자. 대놓고 우리 다음 세대 너희들끼리 우리 벨라루스와 북한 잘 이끌어봐라 라고 상견례를 시켜줄 수도 있어요. 네. 지금까지 얘기가 진짜라면 이 세습까지 평행 이론으로 딱 떨어진다고요. 소름 끼치는 거예요. 나중에 진짜 친해져 봐요. 러시아 통해가지고 왔다 갔다 뭔가 주고받고 핵이 있는데 미사일이 있는데 또 다른 평행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벨라루스와 북한 모두 다 자국 영토 내에 핵이 있어요. 그거지. 이게 사실은 제일 크고 위협적이고 무섭죠. 그렇죠. 주고받을 게 있다는 말이에요. 네. 또 하나의 평행 이론은 러시아가 지켜주고 있는 벨라루스와 핵, 중국이 묵인해주고 지켜주고 있는 북한의 핵,
2022년 2월 27일 벨라루스가 국민투표를 합니다. 그 전까지 벨라루스는 나름의 중립국가를 표방했고 핵에서도 핵 없는 나라를 표방했어요. 네. 우리는 비핵화 나라다. 그런데 그 2022년 2월 달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헌법을 바꿔버립니다. 핵무기 없는 국가 조항을 삭제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2023년 바로 1년 뒤에 러시아의 푸틴이 벨라루스 영토 안에 수십 개의 러시아 전술 핵무기를 쫙 배치합니다. 이 핵무기는요, 1954년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투하 원자폭탄보다 무려 3배, 4배 그 이상 더 강력한 전술 핵무기들이 현재 벨라루스 땅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러시아가 자국 영토 밖의 남의 나라에 핵무기를 반출시킨 유일한 사례입니다. 사실 북한과 생각해보면 전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벨라루스, 핵무기가 있는 벨라루스라는 친구가 북한 입장에서는 한 명 더 생긴 거죠. 그렇죠. 유사시엔 든든하겠죠. 야, 이거 진짜 핵무기까지 배치를 허락한다고요? 그러니까 푸틴이 볼 때 이미 벨라루스는 러시아 일부인 거예요. 그리고 루카셴코는 그냥 우리로 말하면 저 도지사 정도죠. 저 벨라루스 도지사 정도로 보는 거고 벨라루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 의존하는 정도가 절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벨라루스는 러시아 없이 사실 독자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네. 사실 러시아로부터 원유를 갖다 수입해가지고 그걸 가공해가지고 유럽에 수출하는 산업, 이게 사실 벨라루스를 먹여 살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벨라루스에서 수출하는 것의 50%가 러시아로 갑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의 관계가 단절되면은 사실은 생존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또 크레물린에서 문건이 하나 흘러나왔는데 뭐냐면 2030년까지 아예 러시아 연방으로 편입을 한다. 편입을 시킨다라는 게 크레물린의 계획이라는 문건이 나왔거든요. 물론 이제 벨라루스에서는 아니다라고 좀 부정을 하고는 있지만, 근데 실제로 지금 진행되는 걸 보게 되면 점점 연방 편입의 정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좀 더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북한과 벨라루스 간의 평행 이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이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벨라루스의 별명을 듣고 나면 이 평행 이론이 그저 재미 삼아서 우리가 비교한 것이 아니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벨라루스의 별명이요? 네. 이 벨라루스의 별명은요, 바로 유럽의 북한입니다. 유럽의 북한. 진짜? 도대체 벨라루스는 어쩌다 유럽의 북한이라는 별명을 갖게 된 겁니까? 자, 여러분들 왜 벨라루스가 유럽의 북한이라는 오명을 갖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네. 그리고 왜 루카센코라는 독재자가 33년 동안 철권 통치하게 된 배경 궁금하시죠? 설마 이 궁금함을 풀어주는 바로 이만갑 최고의 코너를 넘어서 설마! 채널 A 최고의 코너로 거듭나고 있는 썬킴의 거침없는 세계사 중에서 벨라루스의 모든 것을 공개하겠습니다. 기다렸다. 일단 벨라루스란 나라 생각보다 역사가 복잡해요. 자, 그럼 벨라루스란 나라를 한번 우리가 들어가 봐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들어가냐 하면 바로 리투아니아 대공국부터 들어가셔야 돼요. 리투아니아 대공국은 지금 땅 크기를 보시는 것 같이 진짜 유럽에서 제일 큰 나라였어요. 와, 엄청 크다. 지금 폴란드,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러시아 일부까지 다 차지하는 대국이었습니다.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리투아니아 대공국을 이뤘던 지배 계층이 현재 벨라루스인들이에요. 그래서 벨라루스인들은 이걸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기가 또 찾아와요. 16세기, 17세기 넘어가면서 바로 동쪽에 있었던 이 붉은 곰. 러시아. 제정 러시아죠. 황제가 다스리던 제정 러시아가 점점 세력을 키워가면서 서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1793년에 러시아 제국의 침공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벨라루스가 지도상에서 사라져 버려요. 러시아, 제정 러시아죠. 황제가 다스리던 제정 러시아의 1793년에 편입이 돼 버립니다. 그냥 통째로.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변화가 하나 또 닥치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 1차 대전이 발생을 하는데 1차 대전이 한창이던 제정 독일과 제정 러시아가 황제가 다스리던 두 나라가 치고받고 싸우고 있을 때 1917년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면서 공산혁명이 일어나요. 러시아에서. 이 볼셰비키의 입장은 간단하게 이거였거든요. 제국주의 타도. 지금 우리가 일으킨 1차 대전은 황제가 일으킨 전쟁이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빠지겠다 니들 때문에 왜 우리가 죽어? 너희 때문에 왜 우리가 죽어? 민중들이 왜 죽어? 노동자들이 왜 죽어? 하면서
불과 어제까지 싸웠던 독일 제국에게 연락을 한 거죠. 우리는 전쟁에서 발 빼겠다. 네. 그리고 지금 갓 볼셰비키 혁명을 치른 상태라 가지고 전쟁을 수행할 능력도 없다. 그랬더니 독일에서 딱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 알았다고. 그 대신에 공짜가 어딨냐. 볼셰비키 혁명 이전에 제정 러시아가 꿀꺽했던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폴란드 토해내. 와. 그러면 우리가 봐줄게. 어쨌든 해방이 됐네요. 그렇죠. 벨라루스. 요때 1918년도에 일단 러시아가 이 땅에서 물러나니까 잠깐 폴란드, 우크라이나, 벨라루스가 잠깐 독립을 해요. 그럼 뭐 잠깐이요? 잠깐. 그리고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벨라루스는 나라명이 아니라 동네 이름이었거든요. 이러다가 1918년도에 러시아가 빠지면서 처음으로 벨라루스란 이름을 단 국가가 탄생을 합니다.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1918년도에 1차 대전에서 독일이 져버렸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뭔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소비에트 측에서 독일이 알아서 졌네? 또 갖고 싶은 거야? 야, 우리가 얼떨결에 내놨던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폴란드 다시 내놔. 너희들이 패전국이잖아. 고단하다. 다시 러시아로 넘어갈 뻔하다가 한 나라가 딱 딴지를 걸습니다. 나라요. 갓 독립을 했던 또 폴란드가 벨라루스 땅은 원래 우리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합 왕국 땅이었다고 줄 수 없다.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폴란드랑 소비에트랑 전쟁을 벌여요. 이게 역사상 소비에트 폴란드 전쟁이라고 해서 뭐 우리 어르신들은 다 소파 전쟁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소파. 그렇죠, 선생님. 소파 전쟁? 배웠어. 배우셨잖아. 그래서 왜냐면 교과서에 그렇게 실려 있어요. 폴란드를 배움을 거부하셨어. 폴란드를 한자로 우리가 유럽을 구라파라고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프랑스를 이제 블란스라고 했잖아요. 네. 폴란드를 파란이라고 한자로 썼어요. 그래서 소비에트와 파란이 전쟁했다고 해서 소파 전쟁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지? 신생 독립국 폴란드와 소비에트 간의 전쟁을 벌입니다. 네. 원래는 폴란드가 져야 돼요. 그렇죠. 네. 너무 갓 독립한 국가가 뭐가 그렇죠.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떻게요? 바르샤바의 대기적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폴란드의 수도죠. 바르샤바를 침공해 들어왔던 붉은 군대가 폴란드군에게 박살이 난 일입니다. 우와, 어떻게 그랬지? 기적이었어요. 그러면서 협상을 맺습니다. 1921년에 리가 조약이라고 리가에서 체결한 조약이거든요. 네. 동벨라루스 있죠? 네. 동벨라루스만 우리 러시아가 가져가고 네. 서벨라루스는 그냥 폴란드가 가져가라. 맞아. 사이좋게 반반씩 나누자. 또 나누네. 이건 너무했다. 또 나누네. 왜냐하면 그렇게 오랜만에 세상에 제대로 된 국가가 세워졌는데 통치를 절반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양쪽 다 끌기 부담스러우니까 이게 남북과 같이 동서로 나뉘어요. 너무했다. 1921년 이후에요. 그러다가 1939년에 이제 히틀러가 이제 그 독일을 집권한 상태예요. 히틀러가 이제 스탈린한테 연락을 한 거죠. 어이, 우리끼리는 싸우지 말고 동유럽은 소련이 먹고 서유럽은 우리 나치 독일이 먹을게. 그 대신에 당시 폴란드를 실질적으로 나치 독일이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폴란드 땅에 있는 서벨라루스를 소련에게 줄게. 라고 하면서 이른바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어요. 사이 좋았구나. 그러면서 동벨라루스와 서벨라루스가 합쳐져요. 이 벨라루스는 자연스럽게 소비에트 연방에 포함이 돼버려요. 수고하다. 저쪽만. 바람만장하네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뭘 한 적이 없어. 한 적이 없는 나라예요. 지금 벨라루스 국경이 만들어진 것도 스탈린과 히틀러의 야합에 의해서 이 국경선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쭉 이제 소련의 일원으로서 벨라루스가 쭉 명맥을 유지하다가 1991년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죠? 빠밤. 소련이 망하죠. 해체되는구나. 해체가 되죠. 붕괴가 되면 잘 살 줄 알았어요. 웬걸? 일단 국영기업 싹 다 민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민영기업 이런 걸 구경도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소련을 주도했던 러시아도 개판이었고 우크라이나도 개판이었고 당연히 옛 소련의 일원이었던 벨라루스도 개판이 됩니다. 벨라루스도 상황이 안 좋았어요. 뭐 국영기업들이 다 민영화되고 하다 보니까 원래 나왔던 월급도 안 나오고 이때 한 등장한 인물이 바로 루카센코였습니다. 루카센코요. 협동농장 지배인 출신이었거든요. 이 양반이 이제 뭘 하냐면 유명한 연설을 해요. 자, 벨라루스의 노동자들, 농민 여러분들, 내 말 들으십시오.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월급을 횡령한 나쁜 놈들을 때려잡는 것을 목표로 여러분들의 리더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94년도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데 실제로 벨라루스 국민들도 야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월급 루팡 때려잡아 준다고 하니까 80%가 넘는 득표율로 94년도에 첫 민선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요. 인기가 많았네요. 그렇게 많은데 언제부터 그러면 독재자가 된 거예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러시아가 개판이었거든요. 예. 이분 누구예요? 술 좋아하시는 우리 주당들에게는 뭐 대단하시죠. 존재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보드카를 완샷 하시다는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 이 양반이 굉장한 친미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우리 러시아가 잘 살기 위해서는 무조건 미국 모델을 따라하자 이거거든요. 싹 다 국영기업들 민영화 다 해버리고 주식시장이라는 걸 만들어서 일반 농민들에게 나눠주고 이런 걸 너무 급격하게 추진했거든요. 특히 국영기업들은 다 러시아 마피아들에게 다 넘겨요. 그러면서 그 국영기업들을 소지했던 마피아들은 올리가르히라고 하는 신흥 재벌 겸 마피아들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93년도에 실제로 러시아에서 옐친 대통령이 탄핵될 뻔해요. 의회에서. 그렇지만 탄핵이 안 됩니다. 왜요? 어떻게요? 왜냐하면 탱크를 몰고 가가지고 의사당을 날려버려요. 우와, 무슨 얘기예요, 진짜? 옐친 대통령이 미국 친미주의자라면 북해에서 나올 탱크로 달려요? 그때 이제 이 루카센코가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가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연합국을 만들어 버리면은 수장이 누가 될까? 지금 인기가 폭락하고 있는 옐친이 될까? 아니면 인기를 얻고 있는 내가 될까? 머리를 굴리다 보니까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연합국을 만들어 버리면 내가 통합 국가의 원수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야망이 엄청 컸네요. 이렇게 뭐야 이거? 96년도에 러시아 벨라루스 공동체 조약을 맺은 거예요. 이대로만 가면 나쁘지 않아.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옐친은 스스로 하야를 하고 2000년도에 2000년도에 당시에 옐친의 오른팔이었던 한 인물이 집권을 해요. 바로 푸틴. 2000년도? 이 2000년도에. 자, 그런 다음부터는 두 사이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벨라루스랑. 푸틴이 그루지아를 침공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지아라고 하는데 그루지아를 침공했을 때 루카센코가 반대를 해요. 그러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푸틴이 지원금 명목으로 돈을 지어줘요. 여기에 루카센코가 격분합니다. 돈으로 외교를 살려고 두 사이가 치고받고 싸우다가 2004년도에는 지금 벨라루스의 경제는 거의 러시아가 꽉 잡고 있거든요. 특히 에너지 대부분 러시아가 제공하고 있어요. 격분한 푸틴이 2004년도에 삐삐삐삐삐삐삐 벨라루스로 가는 천연가스를 잠궈버립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루카센코와 푸틴의 갈등이 극에 달하던 순간 2020년 최악의 부정선거가 치러져요.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반 루카센코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거든요. 이때 이 루카센코가 진짜로 군경을 다 동원해가지고 무력 진압을 합니다. 해도 안 되는 상황까지 와요. 이제 나는 물러나야 되는구나 라고 싶었는데 그때 잠깐만 하고 루카센코에게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줍니다. 어떻게 도우시? 누구냐? 바로 푸틴이죠. 우리 오랜 인연. 그래서 푸틴이 이런 말 하죠. 루카센코, 걱정하지 마. 우리 러시아에서 군대를 파병해 줄게. 이 소식을 당시에 2020년도에 반정부 시위대가 벨라루스에서 듣고 경악을 한 거예요, 지금요. 러시아 정규군이 국경을 넘어서 들어와서 우리를 강경 진압한다고? 그래서 시위가 유야무야 돼버려요. 여러분들이 루카센코라고 하면 누가 생명의 은인입니까? 푸틴이죠. 그래서 그때 이후에 루카센코는 누가 형님이고 누가 아우인지 센터 포지션이 딱 잡힌 거예요. 2020년 이후에 루카센코는 푸틴에게 아무 토도 안 갑니다. 그냥 형님, 우크라이나 침공하시겠습니까? 그럼 우리 땅 통과해서 가십시오. 그때부터 루카센코는 푸틴의 기회가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김철성 부대표님도 경제 외교관이셨잖아요. 혹시 직접 이 벨라루스로부터 들여온 물품이 있었습니까?
제가 2007년도에 국가안전보위부 대동강 기술합작회사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근데 그 회사로부터 은밀한 수입 요구권을 받았는데 그게 또 은밀한 수입 요구권을 받았는데 그게 벨라루스산 엑스레이 세관 검사 설비예요. 야, 이거 묘하다. 그런데 이자처럼 그 설비가 이자처럼 벨라루스는 기계화 과학 부분에서는 발전했어요. 북한으로서는 신우주 세관에 지금 세관 검사 엑스레이 설비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설비는 북한이 자체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방사능이 배출돼요. 네. 아마 지금 그때 드나들었던 많은 신우주로 다니는 사람들은 방사능 피해를 봤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야단 난 거예요. 이거 지금 계속 쓸 수는 없고 그러다 나니 벨라루스 설비를 좀 들여자 네. 하고 문의가 왔는데 보위부가 돈이 없어요. 돈이 없다 나니까 그땐 무산된데 그래서 들여오지 못하고 있었는데 아마 지금은 벨라루스산이 아닌 중국산을 수입해서 설치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예전부터 교류가 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다시 한번 손잡는다라는 거는 지금 끈끈해지고자 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두 나라의 공통점이 뭡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데 편의를 봐준 거거든요. 한쪽은 영토를 제공해줬고 북한에서는 병력을 보내서 쿠르스크 탈환 작전은 정말 북한 병력 아니면 러시아 혼자서 할 수가 없었거든요. 젊은이들의 목숨을 갈아놓은 거죠.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북한하고 벨라루스도 지금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하고 사실 벨라루스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뭘 없어요. 변변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7월에 벨라루스 외교장관이 최초로 평양을 방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가 꿈틀꿈틀 돼요, 양쪽이.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게 작년 10월에 최선희 외무상이 저기 벨라루스를 가잖아요. 아, 그래요? 네. 이거 왜 가지? 이랬는데 그때가 이제 유라시아 안보회의 민스크에서 열렸습니다. 네. 그 회의에 참석하러 갔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최선희가 김정은의 또 방북 초청 의사 이런 거를 또 한 번 다시 전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불꽃이 일더니 이번 이제 평양 방문까지 성사가 된 겁니다. 그랬네요. 앞으로는 점점 더 친해질 것 같아요. 이 양국 정상 행사 이후에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북한이 벨라루스의 신임 대사를 파견합니다. 정상회담 이후 보름 만에 북한이 대사를 보내요. 그 이름도 나왔어요. 신임 대사 이름이 대외경제상 부상을 낸 걸로 알려져 있는 지경수 신임 대사예요. 대사가 7년 만에 바뀐 거지 않습니까? 원래 2019년에 벨라루스 주재 초대 대사로 주종봉이라는 사람이 임명이 됐었습니다. 이 사람이 외무성에서 러시아 담당국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이에요. 주종봉이라는 사람이 술을 너무 좋아해서 이 사람 별명이 주종뱅입니다. 그래서 술을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 주종봉이가 나갔다가 지금 7년 만에 교대를 하는 건데 이 지경수라는 사람은 이게 새로 임명됐다는 것 자체는 벨라루스와의 그 관계를 더 발전시키려는 그런 북한의 우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네요. 진짜 이게 아니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상황이어가지고 이게 북한과 벨라루스는 어떻게든 만날 인연이었던 것 같은데 이 게다가 이제 두 나라 배후에는 또 러시아가 있잖아요. 러시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러시아를 빼면 벨라루스랑 북한이 만나든 브루스를 추든 우리가 하등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 허락 없이는 만나지도 못해요. 러시아 입장에선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서부전선 역할을 하는 거고요. 북한이 러시아의 최남부전선 역할을 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 앞으로 향후 북한과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이 삼각관계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국가 모두 다 반미연대라는 기차에 모인 국가라고 볼 수 있고 북한이 그 사이에서 꽤 나름의 반미 기치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 같다는 거죠. 여기서 잠시 우리가 지난 전승절 영상을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하면 인구가 몇이고 땅 넓이가 몇이야. 이야, 지구의 반을.
사실 지위가 좀 역전됐죠. 이제 벨라루스하고 북한하고. 개전 초기, 우크라이나 개전 초기만 해도 벨라루스 입장에서는 푸틴의 유일한 후견국, 지원국이었잖아요. 심리적으로 뭐 별로 해줄 거는 없어도. 근데 김정은이 뒤늦게 뛰어들어가지고 병력을 10,000명이 넘게 보내주고 152mm 포탄으로 환산해가지고 1,200만 발 줬다는 게 우리 국가정보원 판단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지원을 해주고 2,000명이 가서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푸틴한테는 북한이 훨씬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준 이런 지위로 이제 향상이 되고 시진핑 입장에서도 뭐 벨라루스는 눈에 안 들어올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 전 행사 때만 해도 루카센코가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아들 니콜라의 손을 잡고 근데 이제는 루카센코가 저렇게 밀려났지 않습니까? 밀려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루카센코 입장에서는 저 자리가 내 자리였는데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번에 평양에 방북한 루카센코의 모습을 보면 김정은한테 완전히 이제 내가 졌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선물 증정하고 이럴 때도 보면 벌써 뭐 우리 이런 그 버터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생산품이 있으니까 너희가 좀 팔아줄래 이런데 제가 보기엔 고객을 잘못 짚은 것 같아요.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북한과 벨라루스 이 두 나라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한 속에서 이루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거기 이제 러시아까지 말하자면 이제 두 국가의 만남의 가장 핵심에 중심에 있는 나라가 이제 러시아니까 북한과 러시아, 벨라루스 3국의 밀착 그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 우리가 한미일 삼각에 맞춰서 북중러 북방 삼각이라고 이야기를 일부 전문가들이 많이 하는데 저는 그 말을 계속해서 반대하는 게 중국이 거기 게임에 안 끼어들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북한도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너무 심하니까 그 한 군데로 묶이면 시진핑 밑으로 들어간다는 걸 잘 알아서 거기 안 들어가는데 이번에 벨라루스 대통령의 평양 방문은 이 그림보다는 푸틴, 루카센코, 김정은 이 삼각 동맹이 새롭게 구성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루카센코는 이번에 오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은 게 내가 잘못하다간 푸틴이 총애를 잃을 수 있을 것 같다. 김정은처럼 화끈하게 해줘서 저 시진핑도 그렇고 다 인정을 해주는데 나는 이거 미적미적 하다가 김정은한테 자리 뺏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뭔가 좀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벨라루시, 러시아, 북한 삼각관계에 더이어서 루카센코 대통령의 어떤 그 생각, 속생각 푸틴한테 좀 더 잘하고 그래야지 내가 대를 이어서 이 나라를 통치를 하면서 아들한테도 잘 넘겨주고 북한처럼 나도 죽으면 저 궁전에 들어가서 누워있고 이런 것들을 아마 쭉 그림을 그리는 그런 구도 하에서 이루어진 방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